네, K방산이 파죽지세입니다.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죠.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시작하면서 안보 지형이 좀 달라질 텐데요. K방산의 미래는 지금처럼 좋을까요? 군사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세환 샤르레 군사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 종전 협상 시작을 했는데 네. 뭐 좀 종전 가능성 좀 빨라질까요? 그 어떤 때보다 종전의 가능성이 빨라졌죠. 왜 그 전에는 예. 푸틴이 미국하고 전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둘이 만난다고도 하니까 예. 정상끼리 만난다고 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 종전이 이제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종전은 가까워졌다. 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일각에서는 뭐 드론 전쟁이다. 네, 그런데 네. 그 북한 병사들도 또 드론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사상자가 났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번 전쟁에서 조금 우리 시청자들이 좀 눈여겨본 무기들도 있을 텐데 가장 주목받았던 무기 체계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이제 말씀하신 드론인데요. 드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쪽 합쳐서 손실한 기갑 차량이 1만 대를 훌쩍 넘습니다. 만 대가 1만 대를 훌쩍 거의 한 2만 대 가까이 되는데 예. 근데 이런 차량들이 어떤 과정에서 손실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뭐 기갑 전투에서 손실된 게 아니라 대부분이 포병, 대전차 무기, 그다음에 드론에 의해서 손실이 됐습니다. 드론에 의해서. 예, 특히나 이 드론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예. 군사용 드론뿐만 아니라 일반 상용 드론 있죠. 상용 드론. 네, 그러니까 뭐 한 200~300달러면 살 수 있는 그 상용 드론에다가 이제 폭탄을 매달아서 전차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럼 전차가 이제 격파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200~300달러로 수십만 달러의 전차를 이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뛰어나네요. 예. 근데 이런 걸 도대체 누가 그렇다면 눈여겨봤을까? 누가 눈여겨봤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드론은 이번 전쟁에서 드론은 저는 가난한 자의 첨단 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난한 자, 네. 그러니까 값도 그렇게 네, 비싸지 네. 않게 만들 수 그렇죠. 있었던 굉장히 상용 저렴한 드론까지. 무기로 예. 값비싼 군사 장비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북한한테 굉장한 영감을 줬을 거예요. 북한한테. 네. 우크라이나도 이걸 굉장히 많이 개발했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개발한 게 아니라 이게 사왔나? 계속해서 이제 사와서 이걸 계속해서 전선에 투입해서 굉장히 커다란 성과를 봤죠. 예, 이게 북한의 영감을 줬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도대체 이런 똑같은 공격용 드론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이 그런 공격용 드론을 우리한테 사용했을 때 이걸 어떻게 막아내야 하느냐. 어떻게 격퇴하느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아주 저고도로 날아와서 네. 이게 폭격을 하는 게 네. 이게 막는 게 무슨 쉽지가 않을 것도 같네요. 더군다나 이 상용 드론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폭탄 매달고 날아왔을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이번 전쟁에서 국제사회에 던져진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도 이런 거에 대한 좀 대비를 조금 제대로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나요 지금? 네, 제가 뭐 여러 군부대 강연을 좀 돌아봤는데 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상응한 장비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드론 전쟁에서 그래도 우크라이나 측에서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됐네요. 이 드론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러시아가 훨씬 더 많았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주로 상용 드론을 많이 썼고요. 상용 드론을. 네, 그다음에 러시아는 좀 군용 드론을 훨씬 많이 썼죠. 예. 근데 그렇다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군용 드론을 안 쓴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드론을 많이 사용했는데 심지어 서방에서 공급받은 이제 순항 미사일을 쏠 때 장거리 드론하고 섞어서 쐈어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저 중에 어떤 게 진짜지라고 헷갈릴 정도로 러시아가 그럴 경우도 있었고 예.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게 드론이 굉장히 작습니다. 드론이. 그러니까 보통 사용 드론은 레이더에도 잘 안 잡히거든요. 그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일선에 있던 병사들이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드론에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작은 드론을 어떻게 과연 잡아내야 될까? 이게 엄청난 고민인데 예.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한 업체가 네. 드론 탐지 시스템을 개발한 게 있거든요. 드론 탐지 시스템을. 네, 레이더로. 혹시 중견기업인가요? 중소기업? 네, 중소기업이에요. 네. 중소기업인데 이 기업이 만든 이 드론 탐지 체계가 예. 제가 지금 판단하건대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업에 좀 해외에 있는 여러 회사들도 좀 관심을 보이고 군 관계자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수출도 있어요. 좀 많이 하나요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제 지금 개발을 점점 했다 이거죠?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회사예요? 혹시 기업명을 밝힐 수는 있나요? 제가 기업명을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토리스 스퀘어라는 회사인데. 토리스 스퀘어. 예. 그런 회사가 있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더 이렇게 드론 사용이 늘어나면서 그런 탐지 시스템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지겠네요. 네네. 만약에 지금 종전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그렇게 이제 커졌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런 지정학적 불안 위기 때문에 우리 K 방산의 수출이 잘 됐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K 방산에 좀 악재가 이제 될까요? 보통 전쟁이 끝나면 네. 정치와 함께 군축이 시작이 되죠. 군축. 네. 그렇죠. 근데 이번 전쟁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 전쟁에서 위협을 느낀 유럽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유럽 국가들이 지금 국방 예산을 늘렸습니다. 오히려 예, 줄인 게 아니라 방위비를. 늘렸습니다. 방위비를 늘렸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또 원하는 게 있었죠. 모든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를 3% 수준으로 올려야 되고. 이렇게 아마 그랬죠. 그다음에 트럼프는 사실 내심 5%까지 바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방비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다면 국방비가 늘어나면 이 장비를 어디선가 사와야 되는데 개발을 하든지.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 중에 네. 여러 가지 가성비 측면을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제품만큼 좋은 제품이 없습니다. 가격도 특히 싸고. 육상 장비 부분에서. 그래요? 육상 장비 부분에서는 굉장한 성과가 있을 거로 저는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더라도 각국의 방위비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육상 장비에서 우리가 혜택이 있을 거라는데 그중에서 어떤 장비들이 특히 또 관심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크게 힘을 발휘한 게 방금 전에 드론 말씀드렸고 드론, 그렇죠. 자주포 말씀드렸어요. 자주포가 있어요. 자주포. 네, 이제는 자주포도 탱크를 잡는 시대가 왔거든요. 자주포로 탱크를 이 잡는다. 자주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탱크가 이번 전쟁에서 이제 격파됐는데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K9 자주포가 K9. 예. 세계에서 지금 점유율이 1위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하나 그렇죠? 에어로스페이스 만든 게 이게 1위고 성능도 이제 독일제가 있긴 하거든요. 예. PZH 2000이라고. 그거 다음인데 성능은 성능은 그거 다음인데 그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근 문제는 뭐냐면은 독일제 자주포 하나를 살 가격이면 네. 우리나라 자주포 2대에다가 탄약 운반차 하나까지 살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우리 최고네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성비로 승부했는데 K9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는 조금 더 제값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가격을 올려도 네. 우리가 더 계속 하나 에어로가 더 계속 잘 팔 수 있을 것이다. 네. 다만 독일제 자주포는 실전을 치렀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독일제 자주포. 실전을 치렀기 때문에 그 실전 치른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수정이 가해지고 하면은 예. 안 그래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K9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예. 하지만 여러 가지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K9이 굉장히 우수한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시장 점유율 압도적 1등인 거예요, 우리.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네. 뭐 괄목한만. 그래요. 예, 왜냐하면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 그다음에 이제 인도에서도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네. 인도는 이미 200대 정도 사갔고요. 인도에서도. 네. 앞으로 그러면 좀 수출이 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K9은 주문이 좀 밀릴 것 같습니다. 주문이 밀린다. 예, 그다음에 폴란드에서 우리가 대박이 한번 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폴란드에서도 우리 K2 전차를 이제 수입해 갔는데 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차 무기 체계로는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K2 전차가 폴란드에 가면서 그냥 K2 전차가 간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예. 그 업그레이드 된 사양이 폴란드에 갔고 이 폴란드군이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이 폴란드에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네. 폴란드가 나토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토 국가는 나름 카르텔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나토 국가에서 생산한 전차를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자기들끼리 그런 게 좀 써주자. 있어요.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래서 이 독일제 전차가 역시 독일제입니다. 독일제 전차가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는데 우리 K2 전차가 그걸 누르고 폴란드에서 선정이 됐죠. 선정이 됐군요. 이것도 네. 좀 가성비 측면이 있었어요. 이것도 가성비가 역시 예, 좋고. 그러니까 독일제 전차 한 대 가격이면 네. 뭐 한 2.5대를 살 수 있었거든요. 예. K2 전차는 지금 어디가 만드는 거죠? 우리 현대로템에서 현대 만들었습니다. 로템에서 네, 만드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로템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네. 차세대 전차도 만들고 있거든요. 차세대 전차. 예, 차세대 전차를 만들고 있는데 예. 이 차세대 전차를 만들 때 제가 말씀드린 드론을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방어할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업체에서 구체적인 지금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K2 전차에도 이런 시스템이 탑재가 되고 탐지 시스템 같은 게 이게 들어갈 수 네, 있겠네요. 탐지 및 이제 드론을 방어하는 방어하는 시스템. 네, 그런 시스템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예. 그다음에 차세대 전차에는 이게 훨씬 더 업그레이드돼서 이제 장착될 예정입니다. 예, 우리 지금 K2 전차 또 우리 개발 중인 이 차세대 전차의 지금 수출 전망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폴란드에서 이미 이렇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제가 방금 전에 나토 카르텔 말씀드렸잖아요. 예. 기존의 나토 국가였던 곳 서유럽 쪽에서는 조금 이게 힘들어요. 힘든데 새로 신규로 나토에 가입했던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 국가들. 있죠. 이쪽에서는 조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카르텔의 어떤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예, 약간 자유롭거든요. 여유가 조금 있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그쪽에서는 아마 올해 상반기 내에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에. 네, 네. 네. 그다음에 중동 국가 쪽에서도 네. 중동이 예전에 이제 사우디나 UAE 같은 나라들은 네. 무기 시스템이 무기체가 전부 다 미제 일색입니다. 아, 그다음에 사우디나. 이게 서방제 일색이었는데 네. 카시크지 사건이라고 해서 언론인 사망 사건이 그렇죠. 있었죠. 살해 사건이 그거 있었죠. 예, 그것 때문에 미국과 관계가 조금 안 안 좋아졌죠. 좋아지면서 사우디가 예.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예를 어떤 들어서 문제요? 사우디가 이제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 탄도 미사일 요격하는 예. 미사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미제거든요. 근데 이게 미사일이 한 발에 60억입니다.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그래서 오일머니가 넘쳐나는 사우디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우리가 굉장히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가격이 3분의 1이었어요. 3분의 1. 그래서 UAE와 사우디가 우리 방공 시스템을 선택을 했거든요. 가성비 최고인 우리 네, 거. 네, 네. 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여러 국가에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던 거거든요. 이 중동에도 이렇게 무기 수요가 그렇게 굉장히 많군요. 굉장히 그러고 보니까 많습니다, 우리가 중동. 지금 동유럽, 네. 폴란드에서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중동이 무기 어떤 우리나라는 기회의 땅처럼 보이는데요. 전통적으로 중동은 네. 큰 선입니다. 방산업계에서 방산에서 굉장히 다 큰 선. 미제였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무기를 팔 때 선진국에 파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 선진국이나 돈 많은 국가한테 파는 게 유리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한테 이제 우리가 무기를 팔 경우에 우리가 대규모 차관 시스템을 같이 해줘야 돈을 돼요. 빌려줘야 되군요. 예, 예. 살 돈을. 예, 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중동은 그냥 와서 돈이 많으니까. 지갑 열고 캐시로 내고 그렇게 사거든요. 사다시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는 입장에서는 예. 너무 고맙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 중동에는 이런 미사일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 자주포, 네. 그다음에 탱크, 그다음에 장갑차, 보병 전투차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굉장히 세일즈 판촉을 잘함과 동시에 중요한 게 외교예요. 아 여기 외교가 예. 지금 붙여져야 되는데. 이 방산 물자는 외교가 절반입니다. 외교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현대자동차가 해외에 무슨 자동차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예. 장관이나 대통령 가서 사인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방산은 항상 고위급 인사가 가서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고위급 인사가 가서 네, 정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외교를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네, 우리 외교가 지금 빨리 정비가 돼야 되는데 정상화돼야 되겠죠. 지금 정상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동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수출의 기회의 땅인데 지금 중동의 최대 방산 전시회라고 하잖아요. 네네. 아이덱스 2025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지금 현재 열리고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화 지금 뭔가 협력이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지금 총출동했죠. 거의 총출동에서. 총출동해서 열렬한 판촉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무언가가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 중동 국가들 중에서 큰 손들이 원하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방산 전시회 나가 보면 네. 이게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거에 중동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 사람들이 와서 특히 실무자들이 와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아 이런데 예. 방산 전시회 네, 같은 네. 곳에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특히 우리 미사일 같은 방공 미사일 같은 부분이 굉장한 성과를 낼 거로 저는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지대공 방공 미사일은 어떤 회사들이 지금 주도를 좀 하고 있나요? LIG 넥슨하고 역시 LIG 넥슨, LIG 넥슨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이런 시스템, 거.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 그건 또 LIG 넥슨. 우리 이제 방산 뭐 하나 에어로, 현대 로템, LIG 넥슨 이제 네. 뭐 3대 회사라고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실적 그 수주 실적이 엄청 늘었더라고요. 엄청 늘었는데 이제 작년에 우리 사실 매출 목표가 200억 달러였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예. 근데
실제로 95억 달러밖에 못했거든요. 아, 매출 목표가 좀 네. 목표에 미달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추가로 계약 2차, 3차 계약건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미뤄졌어요. 아, 조금씩 미뤄졌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네. 그중에서 상당히 큰 파일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폴란드와의 계약이었습니다. 아, 폴란드와 계약. 그렇죠. 우리가 K방산 잘 나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예. 그중에서 상당한 파일을 지금 폴란드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 폴란드에 조금 예. 너무 집중돼 있고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다양화시켜야 되는데 그럴 그런 필요가 면에서 중동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죠. 네, 앞으로는 제가 중동이 오히려 우리 K방산에서 가장 큰 파이가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외교도 중요하고 또 네. 무기만 팔고 외에 다른 부분의 협력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네. 뭐 우리가 원전을 지어준다든지 하면서 네. 무기를 더 팔 수 있을 네. 텐데 중동과 협력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네, 좋겠네요. 그것 때문에 방사청도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관계 부처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자, 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방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미 뭐 K 방산에서 주가가 아주 불이 붙었어요. 네, 하이스페이스는. 네.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보면 야 이게 계속 수주가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갈 것인가를 보면 그걸 알려면 우리 K 방산의 이제 미래를 봐야 되는데 네. 현재의 시스템에서 과연 우리 K 방산의 미래가 정말 다 장밋빛인지 또 어떤 부족한 면이 있는지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 측면이 있을까요? 전 장밋빛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밋빛이라고 싶지는 않다. 항상 위기가 존재하거든요. 예. 특히 우리가 지금 K방산에서 대박이 난 게 대부분 육상 장비입니다. 육상 장비. 예, 물론 카이에서 이제 경공격기 FA50으로 혹은 T50이라고 하는 이런 훈련기나 경공격기를 많이 수주 성과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항공 분야에서 다툴 건 우리가 이제 나오는 KF-21이거든요. KF-21. 예, KF-21은 이제 4.5세대 전투기인데 예. 즉 쉽게 말해서 하이엔드 전투기 시장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카인가요? 네, 카이죠. 카이죠. 한국 항공우주. 항공우주. 예. 그런데 이미 이 4.5세대 전투기 시장은 기존에 아주 단단히 자리를 틀어잡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특히 프랑스죠. 프랑스. 라팔이라는 전투기. 라팔.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봤네요.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네. 라팔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안 팔렸었어요. 안 팔렸는데 라팔이 팔리기까지 14년이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구나. 근데 네. 처음에 이제 14년 만에 성과가 나면서 이 라팔이 실전을 치를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리비아 사태 때. 리비아. 그러면서 라팔이 성능이 증명이 됐죠. 예. 이 국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실전을 통해서 무기가 성능이 입증돼야 됩니다. 이거 따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군요. 여기에 조금 우리가 불리해요. 우리가 아직. 상대적으로. 예. 우리가 이제 개발했던 많은 방산 이 무기들이 육상 부분에서는 조금의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성과가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좀 성과를 쌓으면서 뭔가 네. 좀 미래를 더 밝게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함정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함정. 예, 함정 부분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되는 예. 거거든요. 근데 이 함정 부분에서 우리 기술력이 물론 조선업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예, 굉장히 일이지만. 강력하지만 이 전투 함정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빈틈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미군 또 함정도 우리가 지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네. 빈틈인데 그런 빈틈을 좀 개선해가면서 기술력을 또 높여야 될 과제도 안고 있다는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K방산의 현실과 미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세환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